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혜리 기자, 법원의 고심이 꽤 길었습니다. 네,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어제 오후 2시쯤 끝났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밤새 15시간 넘는 숙고를 했고 새벽 5시 30분쯤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7일 국정원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 7가지 혐의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선포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는 등 정치 관여 금지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와 국회의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대권 관련 발언을 들은 적 없다는 취지로 답해 위증을 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조 전 원장은 특검팀이 적용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계엄 선포를 사전에 몰랐고 상황이 급박해 국회 정보위 보고 등을 생각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잘 보필하지 못해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송구하다는 취지로 말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조 전 원장 신병 확보에 성공한 특검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장관과 추경호 의원 영장실질심사에 수사력을 모을 전망입니다. 서울구치소에서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정부는 49개에 달하는 중앙행정기관 전체에 계엄 가담자 색출을 위한 TF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기간을 이미 3차례 연장해준 내란 특검이 있는데도 각 부처가 독자적으로 가담 공직자들을 색출해 징계하겠다는 겁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시작에 앞서 내란 가담자를 색출해 인사 조치할 헌법 존중정부 혁신 TF를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49개 중앙행정기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되 검찰과 경찰, 국방부 등 특히 의혹이 많은 12곳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결국은 이것이 공직 내부에서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고. 김 총리 제안에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화답했습니다. 내란에 관한 책임은 이제 관여 정도에 따라서 또는 인사상 문책이나 또는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해야 할 것 같다며 자체 조사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총리실은 기소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도 형사처벌과 별개로 TF 내부 조사와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서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서 내년 1월 정도까지 한시적으로 목적성을 가지고 운영하겠다라고. 정부는 내년 설 전에 후속 조치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인데 연초 진행될 공직 인사를 앞두고 전 정부 인사들을 솎아내기 위한 명분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네, 이틀째 전체 회의에 돌입하는 국회 법사위에서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여야의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출석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고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에 출석합니다. 이틀 전 정 장관은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항소하려 한다는 대검 보고를 받고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라는 의사 표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 제가 의사 표현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과정에 윗선 개입 의혹을 따지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 등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했다는 말이 저에게는 조폭 두목이 밤길 조심하라는 말로 들립니다. 국정조사합시다. 특검도 합시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 내부 반발을 선택적 분노로 규정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등에선 침묵하던 검찰이 이번 사건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건 정치 집단화의 방증이라고 비판한 겁니다.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검난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과 주요 당직자들은 오늘 오전 국회 본관 앞 중앙계단에서 대장동 일당 7,400억 원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포기 외압 규탄 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네,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의 핵심 인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어제 하루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칩거했습니다. 사퇴 요구가 이어지는 등 검찰 내부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거취를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항소포기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조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휴가를 내고 집에 칩거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항소포기하라는 지시 받았습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노대행이 몸이 좋지 않다면서 연찰을 했다며 구성원들이 사퇴 요구를 많이 하니 신중하게 거취를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노대행은 거취 표명을 요구하는 대검 과장들과의 비공개 면담에서도 하루 이틀만 시간을 달라며 그 사이에 정리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김민하 목포지청장은 검찰 내부망에 접수 만료 1시간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불허 지시를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조치라며 지위에 맞게 책임을 지라고 했습니다. 송승환 대구지검 검사는 검찰을 살리기 위한 항소포기라는 취지의 노대행 발언에 대해 법률과 반대되는 정무적 판단을 하는 건 정치검사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장동 민간업자 항소심은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 3부에 배당됐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김민석 총리는 어제 종묘 논쟁에서 한 발 빠졌습니다. 총리실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공개 토론엔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오 시장은 총리가 갈등을 조정하지 않고 선동한다며 비판했습니다. 구자연 기자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전 국무회의 참석 이후 오후엔 민생 일정에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종묘 논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공개 토론에 대해서도 침묵했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공개 토론 제안에 별도 대응은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여론회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과 논쟁하지 않고 종묘 앞 초고층 빌딩 개발에 대한 반대 여론을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겁니다. 오 시장은 종묘의 세계 유산적 가치는 재래약 등의 콘텐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도 건물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정부가 나서 선동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 앞에 건물이 지어지는 게 모든 판단 요소인 것처럼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인 것처럼 선동을 하는 것은 그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무총리의 역할인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도시계획 등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며 거듭 공개 토론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시는 최고 145m의 고층 건물이 들어서도 조망과 일조 등의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컴퓨터 시뮬레이션 자료를 만들어 곧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로 인한 후폭풍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검과 법무부를 잇따라 찾아 규탄 대회를 열었는데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노만석 도망갔습니까? 직무유기, 직권 남용, 항소 포기 규탄한다. 이 모든 것은 이재명 때문입니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이재명을 탄핵해야 합니다. 대장동 범죄 일당의 든든한 담벼락, 그가 바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입니다. 신중하게 잘 판단하라는 그 한마디, 이것이 바로 협박이고 이것이 바로 외압이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을 못 만났습니다. 노 대행이 어제 휴가를 내고
대검에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물론 공무원법상 보장된 휴가 얼마든지 쓸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도 어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그야말로 검찰이 뒤집어진 이 상황에서 휴가를 썼다는 데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좀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할 말은 있는데 그 말을 못 하겠다는 취지로 저는 읽혀지고요. 예. 사실 어쨌든 대검에서 그 항소하지 않기로 정하고 그 지침을 항소하기로 정한 중앙지검에게 전달한 거기 때문에 그 경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야죠. 저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갔다, 정당의 의원들이 갔다가 아니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갔기 때문에 만나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대검 그 검찰총장 직무대행자가 저렇게 하는 게 책임이 없다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추한 항소가 가능한지 여부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어려운 부분이지만 제가 항소를 어쩔 수 없이 못했다. 예를 들어서 위에서 외압되면 못했다. 그럼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를 못했기 때문에 이걸 추한 항소할 수 있는지 여부도 되든 안 되든 검토하는 정도의 그런 정도 성의는 보여야지만 되는 것이지, 지금 나는 어쩔 수 없고 위에서 외압을 했든 안 했든 저렇게 칩거하는 것이 과연 검찰총장 직무대행자로서의 국민에 대한 예의냐, 이 부분은 좀 숙고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노만석 대행이 항소 포기 결정 전에 법무부 이진수 차관과 통화를 했고, 이 차관이 몇 개의 선택지를 제시하면서 그 내용에 항소 포기를 압박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런 발언을 노 대행이 했습니다. 이진수 차관은 그런 적 없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노만석 권한대행의 지금 입장이 너무나 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들 가지고 사실 규명 또는 서로 떠넘기기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나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노만석 대행에게 얘기했다라는 것은 이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필요는 있는 사안이다 정도까지였고, 최종적인 결정에 대해서 노만석 대행이 내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판단했다, 최종 결정은 내가 했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최초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다면 노만석 대행이 어제 이렇게 휴가를 내서 피하는 이런 식의 비겁한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당당하게 왜 당신이 그 당시에 그런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얘기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오늘이라도 이제 출근을 하시게 되면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언론의 또 질문이 있을 테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야 된다고 보고, 다만 이번에 이 항소를 했을 때의 실익이 별로 크지 않다, 실익이 없다라는 판단을 최종적으로 권한대행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그런 법리적인 부분까지 같이 입장을 좀 밝혀주는 것이 당당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의 얘기에 따르면 이 차관이 정확히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선택할래 저거 선택할래 얘기를 했는지, ARS처럼 1, 2, 3번을 제시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선택지의 내용 중에 검찰 보안 수사권 얘기가 들어있지 않았겠느냐는 시각도 있어요. 저는 그 시각에 동의를 하죠. 왜냐하면 인사 관련된 얘기는 안 했을 거고요. 그 정도 사람은 아니라고 보고. 그러면 검찰에 남아있는 과제가 뭐냐? 보안 수사권 유지죠. 실제 이제 검찰청 폐지 관련된 건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것이고, 또 민주당이 양보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검찰 조직의 검찰 보안 수사 이 관련된 권리 보존, 이 정도가 얘기했을 텐데 이건 당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검찰 수사권을 보존한다 하더라도 그 뒤에 어떻게 또 후속 법령 조치가 이루어질지 모르겠고, 또 하나는 어떤 내용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을 회복시켜주는 거, 물론 이게 단체의 재산이지만 그런 것 관련돼서 뭔가 딜을 제안했다는 것 자체, 수긍했다는 건 물론 나쁜 일이지만 그런 걸 만약에 제안했다 그러면 그런 취지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말을 했다면 그게 본인 생각은 아닐 테고 법무차관이 그 정도 힘은 없을 테고요. 그럼 이런 제안을 해서 김만배 씨 등을 도와줄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거에 대해서 도대체 납득하기 어려워요. 균형이 안 맞는다는 거죠. 이게 공익 대 공익이 부딪히는 게 아니고 사익 대 공익이 부딪히는 건데 여기서 사익의 편을 들었다. 저는 항소 이유 말씀 자꾸 하시는데 항소 이유가 없는 사안도 있고 있는 사안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잖아요. 김만배에 대한 형량, 유동규에 대한 형량, 남욱에 대한 형량, 그다음에 추징금을 추징할 수 없는 이런 불이익함,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항소 포기할 실익이 도대체 뭐죠? 그중에 일부라도 골라서 했으면 그나마 논박의 대상이 될 텐데 아예 아무것도 항소 안 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전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지금 법 쪽에서는 이게
재판 거래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예전에 저희 대법원 그 사법농단 관련해서 사실 상고법원 관련해서 이 수사를 그 대대적으로 비슷하다는 했잖아요. 지적이에요. 많은 사람이 구속되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국민의 어떤 그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얘기가 오가는 게 아니고 나의 사익 또는 나의 정치적 이익 또는 내 주변 사람들의 이익 이것을 보장할 방법으로 해당 기관의 이익을 제공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검찰에 굉장히 실망한 이유가 뭐냐면 검찰의 공소권을 남겨주는 것도 이것도 생각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공소권 갖고 남용을 한 거잖아요. 어찌 보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 공소권 행사를 물론 수사팀을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어쨌든 검찰 조직 전체로 보면 이걸 못 지켰어요. 그러면 이 조직을 어떻게 믿고 수사권까지 줍니까? 저는 이 부분에 검찰에 큰 상처를 남겼고 지금 이거를 저희가 타박하고 논박할 대상이 아니고 이걸 어떻게 복원할지 이거 어떻게 복원할지에 대해서 위정자들이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추한 항소가 가능한지 이 검토도 좀 해보고 민주당 입장에서 법을 만들어서 야 이거 이런 식으로 뭔가 이상한 그 항소 포기 같은 경우에는 항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내면 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성호 장관은 신중하게 생각해라라는 말을 전했지만 이게 뭐 지시나 지침은 아니고 의사 표현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였으면 차라리 제대로 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는 게 맞지 않았느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개별 사건에 대해서 정성호 장관이 취임 때부터 본인은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겠다, 개입을 하지 이거 수사 지휘를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소신을 갖고 있었다라는 일환일 수도 있고요. 좀 전에 말씀 주셨는데 이 사안을 갖다가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해서 지금 대장동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들을 비호하고 있다 이런 비판까지 들어가면서 이 사건을 이런 식으로 가져가야 할 아무런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사안을 가지고 그 수사 지휘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럴 필요를 못 느꼈기 때문에 그냥 적절하게 신중하게 잘 판단해라라는 그 의사 표현을 했을 뿐이다라고 보이고요. 지금 그 보안 수사권 가지고 계속 거래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 주시는데 실질적으로 법무부가 이 검찰에게 보안 수사권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그 결정을 할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총리실에서 검찰개혁 TF가 앞으로 이 검찰이 그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누었을 때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될지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최종적인 결과는 국회에서 다시 입법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당신들에게 보안 수사권을 줄 테니 이 사건에 대해서 항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만한 아등의 그런 당근책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이 거래가 있는 것처럼 말씀 주시는 것들은 너무나 과도한 지금 상황을 논의하고 있다. 지금 너무 선을 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성호 법무장관도 보고는 다 받았다는 건 인정을 하잖아요. 당연히 보고가 되죠. 이건 대통령실까지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자 검찰의 자체 판단이라고 쳐요. 검찰이 자체 판단해가지고 이런 사안을 항소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럼 법무부하고 대통령실은 뭐 해야 되나요? 항소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항소하라는 수사 지휘를 해야 되는 거고 대통령실은 야 이거 항소해야 되는데 공이 걸렸는데 추징을 끝까지 이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항소를 최근해야 될 곳에서 저런 식의 반응을 한다는 거 저거 있을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성호 장관이 억울하다고 쳐요. 나는 관여 안 했어. 나는 수사 지휘하지 않았고 항소 포기에 내가 관여하지 않았어. 항소하라고 했어야죠. 그래서 보고하는 거 아니겠어요? 검찰 사무 중에 보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 바로잡으려고 보고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실도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보고가 됐으면 이거 대통령이 알았든 몰랐든 간에 이건 문제가 있으니까 항소하라고 좀 해주세요. 라고 법무장관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법무장관은 그 본인의 권한을 통해서 항소하라는 지휘권 발동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와가지고 오히려 이걸 잘했다고 잘됐다고 이거를 평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잘했다고 평가한다는 건 뭐죠? 항소 포기가 잘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친윤 검사들의 항명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노대행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검사장 25명이었는데 이 중에 16명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검사장으로 승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정부에서 친윤 검사 상당수를 승진시켜준 게 되는 거예요. 친윤 검사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 자체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권에서 어느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는지를 가지고 어떤 뭐 친윤 검사다 또는 친이 검사다 이렇게 붙이는 거는 이제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네.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지금 그 친윤 검사라고 민주당이 비판하는 것은 뭐냐면 1차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시작된 것은 문재인 정부 때 시작했습니다. 그때 1차 수사팀에서 나왔던 결과들, 그때 추징금을 651억 원으로 책정을 했었던 사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 당시 성남시장을 여기에 묶으면서 배임 추징액을 4,900억 원대로 늘려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이 1심 재판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지금 법원에서 검찰이 기소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다 털어준 거 아닙니까? 그럼 법원을 뭐라고 해야 될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그 기소를 그대로 공소를 유지해내지 못한 지금 검찰들도 큰 잘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기소 능력을 잘못해 유지해내지 못한 능력에 대한 부족을 왜 지금 이 항소 포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 집단 항명처럼 이렇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이런 결기를 언제부터 그 검찰이 보여줬어야 되느냐 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의 구속이 취소됐을 때 그때도 이러한 똑같은 결기를 보였다면 검찰 할 말 하는 조직이고, 그리고 검찰은 상당히 독립적인 기관이다라고 얘기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선택적으로 분노하는 모습들만 보이기 때문에 이 친윤 검사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반발도 결기는 결기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런 결기, 이것도 결기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결기는 진작에 나왔어야 됐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이 힘이 있는 정부가 있을 때 더 했어야 됐다. 김건희 씨에 대해서 왜 그 불기소 처분할 때 아무 말도 못했습니까? 핸드폰 다 반납하고 들어가가지고 조사할 때 왜 아무 말도 못했습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의 검찰이 정말로 국민을 위한 검찰인가 아니면 권력기관에 무릎을 꿇는 검찰인가, 이런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와야 될 또 부족한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하면서 총공세에 나선 모습입니다. 대통령실 개입 의혹에 대해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입장을 밝혔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항의하기 전에 1심에서 무죄 받은 거에 대해서 먼저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치 기획을 왜 합니까? 이 재판에 왜 개입을 해요? 이 이슈가 커질수록 정권에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정무수석인데. 근데 이제 좀 억울한 측면들을 제가 항변한 거고. 어떤 주요 국면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나서서 의혹의 확산을 좀 차단하는 모습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우 수석이 나서서 또 대통령실 개입 의혹에 대해서 좀 선을 긋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 우상호 수석이 하는 그 화자는 일반 국민들이 아니고 뭔가 이 일에 관련된 사람을 향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라고 표현한 그 대명사의 그 사람은 김만배 대장동 일당이잖아요. 그 말이 맞는 얘기죠. 그런데 그걸 지금 진행이 됐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검찰 자체 판단이 아닌 건 일단 드러났어요. 누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는, 또 어떤 얘기로 압력을 가했는지는 아직 안 드러났지만 검찰 자체 판단 아닌 것처럼 이미 그거는 사실로 거의 드러나 있는 상태. 그러면 누가 이걸 했는지 몰라도 이걸 이익 보는 사람 보면 알 수 있어요. 만약에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간접적 이익은 봅니다. 항소 포기로. 나중에 법령 적용 관련돼서 간접적 이익을 봐요. 그다음에 대장동 김만배는 돈을 지켜요. 그다음에 정무적 어떤 판단, 정무적 이익은 대통령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돈과 정무적 이익과 그다음에 사법적 리스크, 세 개 중에 두 개는 이득 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김만배와 대통령의 사법적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칭할 수 있는. 그러면 정무적 이익과 정무적 이익을 마이너스 된다고 해서 이 두 개 때문에 지시하지 않을 이익이 반드시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저거는 정무적 이익까지 가져가려는 우상호 정무수석의 이건 너무 큰 어떻게 보면 욕심이다. 아니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이 아무 관련 없다? 관련 있죠. 왜 관련 있냐? 저 재판받는 거 이거 있는 것 때문에 관련 있다는 게 아니고 이 사안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대통령께서는 이거 말씀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보고받았으면 야 이거 항소해야 된다. 아니 이 정도 대통령이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7천억 원, 6천억 원 정도의 수익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 있는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 안 한다고 검찰 입장이 전해졌다고 쳐요. 그걸 그냥 계십니까? 당연히 이거 항소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법무장관한테. 그 자체만 갖고도 이건 대통령이 책임이 있는 거죠.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진화에 나선 모습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뭐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이 항소를 자제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실에 대한 과도한 공격, 특히 야당의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어제 대통령의 호칭도 붙이지 않고 이재명을 끌어내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발언까지 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수준의 발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당정 간에 또는 국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우상호 수석이 이 정도의 발언은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우상호 수석이 이걸 진화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이 지금 1심에서 검사들이 기소한 내용을 법원에서 일부 무죄를 만들어줬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그 기소를 유지해내지 못한 그래서 수사를 부실하게 했던 아니면은 그 증거들을 제척당하게 만들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사들의 그 책임이 일차적 책임이고요. 다음은 이 판단을 한 그 법원이 2차적인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책임이 있다 또는 그걸 넘어서서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정치 공세를 이어가기 때문에 그런 과도한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바로 맥을 짚어서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항소라는 게 그래서 항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미진한 심리가 있었던 것 같고 검찰도 이게 수사가 잘못된 건지 법원의 판단이 잘못된 건지 그 따지기 위해서 항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항소를 못하게 해놓고 못하는데 관여가 돼놓고 그 판단을 한 법원과 검찰을 비난한다? 너무 웃기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사실 너무 아무리 진영에 따라서 사안 판단의 관점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거 글쎄요 이렇게까지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되나요? 예, 결국 의혹의 핵심은 이겁니다. 대검 그리고 중앙지검 왜 항소하지 않았는가? 항소하지 않은 결정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정말 독단적인 결정인가? 외압은 없었는가? 이런 의문들인데 사실관계들은 하나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실들이 어디를 가리키는지 저희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49개에 달하는 중앙행정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이른바 내란 가담자 색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민석 총리의 TF 설치 제안을 이 대통령이 수용하면서 본격화됐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서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 같아요. 어쨌든 이게 내란에 관한 문제는 관여 정도에 따라서 이제 형사 처벌을 할 사안도 있겠고 또는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될 일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였으면 지금 이재명 정권 출범한 지 5개월이 넘은 상황인데 시작 출범과 동시에 하지 않고 이제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늦었다고 보는데요. 늦었다. 예, 사실 진작에 했어야 될 일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도 없이 출범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5개월 들어서서 이제 정상적으로 정부가 작동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특히 내란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 정부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정말 맞는 겁니까? 가담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이 49개의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12개 정도의 기관이 아마 집중적으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기관의 장들은 일부는 지금 구속 기소되어 있는 내란 중요 임무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당시에 이것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또는 실행했거나 또는 사후에 이걸 정당화하거나 아니면 어떤 증거나 자료들을 은폐하려고 했다라는 상황들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런 책임을 묻는 걸 통해서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앞으로 다시는 헌정 질서를 흔드는 그런 내란을 획책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도 함께
표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굉장히 한시적으로 이것을 뭐 내년 1월 말까지 한 2달 정도에 끝내겠다고 하니까요. 이 기간 동안에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가야 된다. 이런 것이 아마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이 해당 TF는 계엄 전후 10개월 동안의 공무원들의 행적을 낱낱이 뒤져보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업무용 PC 열람은 물론이고요. 개인 휴대전화도 대상입니다. 자발적 제출을 유도한다고 하는데 이걸 협조를 하지 않으면 징계도 고려한다. 살벌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징계도 고려하고 인사에 반영하겠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건 임의 제출이 아니죠. 저 사실 빼앗는 거예요. 압수하고 비슷합니다. 압수입니까? 예. 전 초법적인 것이고 총리께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돼. 이게 목적이 뭐냐? 행정조사냐, 수사냐, 감찰이냐. 그에 따라서 다 범위 내지 이런 게 달라지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이미 이제 수사를 통해서 뭐 내란에 가담했는지 여부가 밝혀지고 있고 또 그와 관련 수사가 3번 연장시켜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준이 뭐죠? 뭘 가담했다는 거고 이거는 이재명 정부가 마지막 남은 헌법이 규정하는 권력 분립의 마지막 축인 직업 공무원을 해체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헌법 존중 TF가 아니고 헌법 파괴 TF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총리께서는 근거가 뭔지 이게 그다음에 행정조사인지 수사인지 감찰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사고 현장에서 추가 붕괴가 우려되던 보일러 타워를 해체한 뒤 수색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밤새 매몰자 시신을 추가 수습했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다솜 기자, 어젯밤 늦게 매몰자가 발견이 됐어요. 네, 소방당국은 어젯밤 10시 14분 60대 매몰자 1명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앞서 구조되는 매몰자 구조를 위해 무너진 보일러타워 5호기 양옆에 있는 4호기와 6호기를 발파 해체했습니다. 해체 작업으로 추가 붕괴 위험이 없어지자 대형 크레인 등 장비를 동원해 수색 구조 작업을 본격화했습니다. 추가로 수습된 매몰자는 보일러타워 5호기 잔해 속에서 발견됐습니다. 6호기 방향 입구에서 약 3에서 4m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구조대는 절단기를 이용해 철근을 잘라가면서 공간을 확보한 끝에 매몰자를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구조대는 이 매몰자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다른 실종자 1명의 위치도 추가 확인했는데요. 이 밤샘 작업 끝에 새벽 5시 19분 해당 실종자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6일 발생했습니다. 울산 남구 동서발전 울산 화력본부에서 가로 25m, 세로 15.5m, 높이 63m 규모의 보일러타워 5호기가 순식간에 붕괴됐는데요. 이번 보일러타워 붕괴 사고로 총 7명이 매몰됐으며 현재까지 공식 사망자는 5명입니다. 나머지 매몰자 2명 중 1명의 위치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조당국은 오늘도 수색 구조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보도본부에서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네, 통일교 청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법원의 보석 신문이 오늘 열립니다. 김 여사 측은 3일 건강이 악화됐고 방어권 행사 등을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김 여사의 8번째 공판기일도 함께 진행되는데 김 여사에게 통일교 측 선물을 전달했다고 인정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반대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수도권 일대에서 마약을 유통한 일당 56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중국 동포였는데 팔다 남은 5만 5천 명분의 필로폰도 압수됐습니다. 황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봉투를 들고 걸어가던 남성이 건물 구석에 봉지를 두고 사진을 찍더니 자리를 뜹니다. 잠시 후 다른 남성이 숨겨져 있던 봉지를 챙겨갑니다. 마약 조직원들끼리 필로폰을 전달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2023년부터 지난 5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마약을 유통한 56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가운데 49명이 중국 동포였고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사람들 대부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약을 야산에 묻거나 인적이 드문 곳에 놓는 던지기 수법으로 6만 2천 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1.9kg을 공급했습니다. 일당은 인적이 드문 거리에서 마약을 전달했는데 이렇게 사람들 눈을 피하기 위해 문틈에 넣어두고 찾아가게 했습니다. 마약 조직원들은 들고 다니던 흉기로 감시하던 경찰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문 보면은 그 손잡이 있지 않습니까? 손잡이가 뻥 뚫린 상태에서 거기를 몸으로 막고 있었는데 이제 로 찌르면서 대치했던 상황이고
경찰은 5만 5천 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1.6kg을 압수하고 조직 두목인 중국인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TV조선 황재용입니다. 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설주한 변호사, 강전의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직무유기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습니다. 관련 영상 보겠습니다. 오늘 혐의 부분 다 부인하신 게 맞으실까요? 언제 혹시 한 말씀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그 CCTV 영상 같은 경우는 본인 영상은 왜 제공 안 하신 건가요? 진술했습니다. 네. 위증 혐의도 부인하시는 건가요? 조태용 전 원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법원의 재판부의 고심은 꽤 길었던 것 같은데 조 전 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는 걸로 봐야 되겠죠? 일단은 법원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를 들면서 영장이 발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 있어서 법원의 고민이 좀 깊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전 10시부터 한 4시간 정도 심사가 있었고 그 이후에 15시간 정도를 숙고한 뒤에 오늘 새벽 5시경에 결국 영장이 발부되었는데요. 조태용 전 원장이 가지고 있는 혐의들을 생각을 해보면 대국민 담화전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는데 국회에 이것을 보고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홍장원 CCTV를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민주당 측에는 제공하지 않아서 정치적으로 관여하면 안 된다라는 정치관여 금지 의무 위반이 국정원법에서 위반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태용 원장 측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부인을 했습니다만 국회에서 단정적으로 이야기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거든요. 근데 법원에서는 어떠한 혐의가 구체적으로 인정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증거인멸의 우려로서 발부가 되었다는 것은 범죄 중의 일부라도 어느 정도 소명이 되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태용 원장 어제 영장심사에서 대통령 잘 보필하지 못해서 송구하다라는 입장을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태용 원장이 국정원장을 하기 전에 그다음에 주미대사도 했었고 그다음에 국가안보실장도 했었죠. 어찌 보면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가장 요직을 거쳤다라고 볼 수도 있고 개헌과 관련해가지고 외교안보 분야에서 빠질 수 없는 어떤 주요 인사이기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엄을 막지 못한 어떠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후회를 말씀하신 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또 박성재 전 법무장관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이 되다가 조태용 전 원장의 영장이 발부가 된 겁니다. 남은 특검 수사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특히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최근에 영장이 한번 기각이 되었었기 때문에 중요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영장이 발부가 되면서 특검 수사에 있어서는 막판에 다시 한번 어떤 동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내란 특검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조태용 원장보다도 27일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서 국회에서의 의결이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12월 첫째 주 정도에는 아마 영장실질심사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지 여부가 특검의 막판 수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내란 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다시 청구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수사가 어떻게 펼쳐질지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면서 이제 보강 수사 통해서 범죄 사실이 좀 더 추가됐다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좀 된 건가요? 그러니까 지난번 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그 당시에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라든지 그다음에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취한 조치가 어떤 위법성을 띠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기각이 됐었던 건데 특검팀에서 이번에 다시 소환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박 전 장관의 휴대폰을 다시 포렌식을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런 문건이 나온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권한남용 문건 관련이라고 해서 당시에 법무부의 검찰과장으로부터 계엄 해제 직후에 어떤 권한남용 관련 문건이라는 문건을
텔레그램을 받은 다음에 삭제한 것이 이번 포렌식을 통해서 드러나서 이것이 영장을 재청구하는 새로운 증거로서 역할을 할지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법원의 판단이 이번엔 달라질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난번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영장이 기각이 되었습니다만 특검 측에서 다시 영장 청구를 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를 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다시 영장 신청을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조금 아까 설주환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새로운 파일을 찾아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법무부 검찰 과정으로부터 계엄 다음 날에 권한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파일을 받았고 이것을 삭제했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은 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휴대폰은 처음에 압수수색을 했다가 다시 교부를 하고 이번에 재차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을 찾아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처음에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왜 이 부분을 찾아내지 못했던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점들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특검에서 새로운 증거를 어느 정도 제출하느냐에 따라서 영장 발부가 아마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발부가 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여기에 있어서는 타격이 클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이 이제 내란 선동 선전 혐의를 받고 있는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체포를 시도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란 외환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 내란 특검에서 지금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체포 시도 중이라는 소식인데요. 저희가 추가적인 소식 들어오는 대로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구조 작업에 걸림돌로 지적된 인근 보일러타워 2기가 해체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수색 작업에 탄력이 붙은 모습인데 밤사이에 사망자 2명의 시신 추가로 수습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공식적인 사망자 5명으로 늘었습니다. 뭐 남은 2명 여전히 이제 매몰 상태거든요. 수색 작업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일단 보일러 양 옆에 있었던 보일러 타워를 이제 철거를 함으로써 일단 중장비를 쓸 수가 없었던 기존의 어떤 구조 작업이 이제는 좀 중장비를 쓸 수 있는 어떤 구조 작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조금 신속하게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한 명은 지금 위치가 파악이 돼 있고 또 한 분은 지금 아직 위치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조팀에서는 위치가 파악된 한 분에 대해서 먼저 구조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는 수색 작업을 같이 지금 시행을 한다는 것인데 이 상판 자체를 크레인으로 든 다음에 나머지 어떤 철골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라가면서 이제 구조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구조팀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인명 구조가 마무리되는 대로 현장 감식 등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도 진행이 될 텐데 지금 뭐 경찰과 검찰이 각각 전담팀을 구성해서 관련 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을 집중 수사하게 되는 겁니까? 일단 울산경찰청에서는 70여 명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을 했고 이미 수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안전관리 체계, 위험성 평가 이행 여부, 행정 절차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업무상 과실치사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볼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은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아도 이미 제출되어 있었던 안전관리 계획서를 보면은 상부에서부터 하부로 작업을 진행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알려진 것처럼 하부의 취약화 작업이 먼저 진행되고 상부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러한 사고가 벌어지다 보니까 이 60m 높이에 한 25m 높이에서 일단은 이 작업자들이 추락을 한 뒤에 매몰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망사고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왜 이미 제출이 되어 있었던 계획서와 다르게 이렇게 진행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수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하루 앞둔 오늘 전국 수능 시험장에서 수험생 예비 소집이 이뤄집니다. 예비 소집에 참석한 수험생은 수험포를 수령하고 시험 유의 사항 등을 전달받을 예정입니다. 올해 수험생은 총 55만여 명으로 2019학년도 이후 7년 만에 최다 응시자를 기록했습니다. 튀르키예 군 수송기가 조지아 영공에서 추락해 탑승한 군인 20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같은 날 파키스탄 수도에서는 자살 폭탄 테러로 12명이 사망했습니다. 나르박 사건 사고 소식 이루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 연기를 뿜는 비행기가 나선형을 그리며 추락합니다. 기체에서 분리된 것으로 보이는 큰 물체도 함께 떨어집니다.
현지 시간 11일 군인 20명을 태운 튀르키예 공군 수송기가 조지아 인근에서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숨졌다고 튀르키예 정부가 밝혔습니다. 해당 항공기는 군 임무 수행 중 아제르바이잔을 떠나 튀르키예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밀레트 비아리에서 아래 비아리에서 오라고 두틀 나고 있었나 여기 비아리 있어. 해당 기체는 57년 된 C-130 허큘리스로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지금도 운용 중인 모델입니다. 해당 수송기는 당시 조난 신호도 없이 급강하에 추락했는데 현지 당국은 정확한 추락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 지방법원 앞 경찰차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무장 테러범이 법원 진입에 실패하자 경찰차 옆에서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자폭 테러로 주변에 있던 시민 등 적어도 12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부상했습니다. 이번 테러는 이슬람 무장 조직 파키스탄 탈레반의 소행으로 이 단체는 아프간을 근거지로 파키스탄 내 각종 테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아프간 탈레반 정권을 테러 배후로 지목하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일본 도쿄에서 열린 시각장애인 킥복싱 경기에서 한 선수가 발차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격투기의 성지로 불리는 일본 도쿄 고라쿠엔 홀에서 아주 특별한 경기가 열렸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킥복싱 경기,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불이 모두 꺼진 경기장 링 위에서 두 선수가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먹과 다리에서는 영화 스타워즈 광선검 같은 푸른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두 선수는 망막색소 변성증이라는 난치병을 앓고 있어서 아주 밝은 빛 외에는 볼 수가 없는데요. 오직 글러브와 정강이 보호대에 부착한 LED 불빛을 인식하며 경기를 치렀습니다. 네, 시각장애인의 킥복싱 경기 정말 이색적인데요. 이 특별한 경기 어떻게 열리게 된 건가요? 네, 킥복싱을 좋아하는 시각장애인의 소식을 접한 한 대학교 교수가 그들도 경기를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강한 빛을 내는 LED를 부착한 특수 글러브와 정강이 보호대를 개발한 겁니다. 덕분에 세계 최초로 시각장애인 킥복싱 매치 로비전 킥복싱이 열리게 됐는데요. 경기를 마친 선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언젠가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될 날이 올 거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여러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 특별한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오늘 어제보다 온화하겠지만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고사장으로 향하는 길 일교차만 염두에 두신다면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는데요. 다만 서쪽 지역은 오전까지 대기질이 나쁘겠습니다. 마스크로 호흡기 보호해 주시고요. 입고 벗기 좋은 겉옷 여러 벌로 체온 조절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표정은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중부 내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6.4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6도, 청주와 대전 17도, 부산 20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웃돌아 온화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